솟는 불 우리들 가슴 보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이 노래를 기억하는가? 익숙한 멜로디, 가사도 외운다면 엄청 기억력이 좋거나 상당히 나이가 있는 것이다.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으로 들썩일 때 이동하며 통화할 수 있는 신기한 전화기가 등장했다.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 일명 벽돌폰이라 불리던 대한민국 최초의 휴대폰. 휴대하기 무겁고 금방 방전돼 버리지만 당시 벽돌폰은 부의 상징이었다. 하루 종일 충전해서 30분 만에 방전. 다이나텍에 적용된 니켈 카드뮴 배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였다. 용량이 작고 메모리 효과도 심해 완전히 방전 후 충전하지 않으면 몇 분 만에 수명을 다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1997년 국내에서 출시된 휴대폰 SCH-200F. 휴대전화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250분 연속 통화와 90시간 통화 대기를 실현시켰다. 이어 97년 7월 출시된 SCH-300은 마의 벽으로 인식되던 150g의 벽을 허문 142g으로 출시됐다. 초경량 휴대폰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 예를 들어서 혹시 카폰이라는 걸 아세요? 카폰?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목적은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전기,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동차에 다 달아 쓴 건데 그게 자동차 없이 그냥 굉장히 작은 형태로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이유가 리튬이온 전지의 개발이죠. 배터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후 휴대전화는 놀랍게 발전하며 손안의 세상을 가능케 했다. 과연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길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일까? 과연 너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이 궁금해졌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다. 경제의 흐름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주식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2차 전지. 덕분에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개념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럼 3차 전지는 무엇일까? 1차 전지는 우리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배터리, 처음 나온 배터리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쓰고 있죠. 알카리인 배터리라고 해서 AA라든지 AAA 같은 그런 배터리가 1차 전지, 한 번 쓰고 못 쓴다. 2차 전지는 이제 세컨더리 배터리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두 번째 나왔다는 배터리의 의미가 크고, 세컨더리라는 또 의미는 충전, 쓰고 다시 한번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 쓸 수 있는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3차 전지는 없습니다, 해석하기도. 2차 전지를 대표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이렇게 4가지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양극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배터리 전체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음극은 충전 시 양극에서 나온 리튬을 저장하는 역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재료를 서로 분리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전해질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리튬이온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가 2차 전지를 처음 접하고 마법처럼 느껴졌던 충전과 방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음극이 양극보다 높다. 그래서 양극의 전자를 더 높은 곳에 있는 음극으로 이동시키려면 전압을 공급해 억지로 옮겨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충전. 충전을 통해 위로 올라간 전자는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 에너지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림으로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뚱뚱하고 거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엄청 얇은 막이 겹쳐져 있는 형태다.
리튬이온 전지는 실제로 이렇게 얇기 때문에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리튬이온 전지는 어떻게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까? 2019년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 시상식. Att utdela 2019 års Nobelpris i kemi gemensamt till John B. Goodenough, M. Stanley Whittingham och Akira Yoshino. 노벨 화학상은 3명이 공동 수상하게 되었다. 3사람이 함께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리튬이온 전지의 개발과 실용화에 큰 업적을 남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리튬 2차 전지는 먼저 휘팅엄 교수가 1972년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를 개발했고 구디너프 교수는 이를 발전시켜 전압을 2배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요시노 교수가 탄소 소재로 배터리의 안정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만들어내 폭발 위험을 없애며 리튬이온 전지는 완성됐다. 이렇게 리튬이온 전지는 2019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주로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사용되던 리튬이온 전지는 성능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한다. 현재 리튬이온 전지의 가장 큰 수요처는 전기 자동차 시장. 2000년대 초 미국에서 테슬라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없던 시장이 새로 생겼고 새로 열린 전기차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워낙 크고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에 비해 수천 배의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간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에는 주차가 쉽지 않은 단점도 있다. 2톤이 넘는 전기 자동차를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런 시장의 요구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혁신하는 촉매제가 됐고 결국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더불어 2차 전지 산업 규모도 급성장하게 된다. Go if your checklists are complete and you're ready for flight. TC's go. Controls 1 go. EP1 go. Batteries go. 항공업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미 공군에 인도한 기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흥미로운 건 조비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NCM811 배터리를 달고 241km 비행에 성공. 우리나라 기업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한 고용량 배터리가 필요한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상상하던 미래를 현실로 구현해낸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있다. 독자 기술로 사람을 태우고 시험 비행에 성공.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을 두드려 현지에서 실제로 기체를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위스페이스 파이팅! 저희가 이미 미국의 개인형 항공기 에어쇼인 EAA 에어벤처스에서 전년도에 32대, 올해 58대의 수주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희가 이 기체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고, 요 납품이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 초부터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저희가 만든 기체가 날아다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UAM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업체도 미국 조비와 마찬가지로 NCM811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봤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를 쓰게 되면은 결국 소음이라든가 코스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하이브리드를 쓰거나 수소를 같이, 연료전지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료전지 기술이 그렇게 안정화되지 않았고, 연료전지가 가지는 가장 큰 한계는
출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기 배터리 시스템을 가지고 상용화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건데, 전기 배터리들 중에서 사실 뭐 리튬 외에도 뭐 니켈이나 납산이나 여러 가지 배터리 종류들이 있지만은 가장 가볍고 가장 출력이 좋은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 내지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쉽게 추월할 수 있다. 고성능 전기차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슈퍼카들도 쉽게 따라오지 못한다. 공기 없이 구동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주까지 영역을 넓혔다. 미국 나사의 우주복은 우리나라 업체가 납품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된다. 나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하연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전기 동력장치 사용이 늘면서 수명과 성능이 뛰어난 리튬이온 배터리로 옷을 갈아입었다. 바닷속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는 요긴하게 쓰인다. 2026년에 배치되는 우리 해군의 장보고 3 잠수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초로 탑재된다. 기존 납축전지보다 수중 지속 항해 및 고속 기동 성능이 향상되고 수명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을까? 앞서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는 양극재이고 배터리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양극재에 따라 성능은 물론 가격도 결정된다. 많은 연구 결과 과학자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철, 알루미늄 이 5가지 원소가 양극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니켈은 고용량, 망간과 코발트는 안정성, 알루미늄은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들을 적절히 조합해 LCO, NCM, NCA, LMO, LFP 이렇게 대표적인 5대 양극재가 탄생했다. 양극재에 따라 배터리 명칭이 결정되고 배터리 명칭과 니켈 함량만 봐도 기본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CM 622 양극재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됐고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가 들어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니켈, 코발트, 망간 3가지 원소가 들어가 3원계로 불리는 NCA와 NCM. 반면 중국은 LFP 양극재를 채택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K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90%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3원계 위주로 좀 연구를 해왔던 이유는 한 2020년, 17년, 18년 이때 자동차를 보시면, 전기차를 보시면 1충전 주행거리라고 하죠.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 놈은 한 100km, 긴 게 한 150km 정도, 그 정도 달렸어요. 충분하지가 않은 그런 자동차죠.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500에서 700km 달리는데 얘가 150km짜리니까 이거를 좀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가격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 성능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는 대략 한 500km는 달립니다. 니켈 함량을 높이면 리튬이온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 출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이온이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화재는 배터리 회사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배터리 화재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받고, 리튬이온 전지 분야 1위였던 일본의 한 기업은 노트북 발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016년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부를 매각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성능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이 코발트 자리에 니켈 망간을 집어넣는데 한 10몇 년 걸렸고요. 그게 지금 한 80%, 811까지 오는데 또 한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양극재를 만약에 이제 니켈을 집어넣어서 용량을 늘렸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표면이 불안정해져서 수명이 나빠지고 오래 쓰질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도 좀 저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집어넣기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용량은 늘렸는데 이 떨어진 안전성을 다시 끌어올리는 연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코팅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투입이 돼요. 자동차보다는 이제 가전이나 전동공구 시장을 먼저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저희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최적화된 NCA로 저희가 먼저 어프로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적절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시장이 훨씬 더 크지만 시장이 실제로 먼저 상용화되고 개화된 거는 전동공구나 청소기 시장입니다. 그때 가장 최적화된 저희 양극재가 NCA라는 양극재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거기를 발판으로 또 지금 NCM으로 저희 라인업을 확대해서 이렇게 자동차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래서 정부는 글로벌 초격차 기술인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 다른 나라에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보통 보면은 2차 전지 4대 소재라고 해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이 만드는 거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크게 차별성이 없습니다. 근데 양극재는 안 그래요. 양극재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어 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화학적, 전기적 특성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그 고려청자의 비색을 내는 것과 같은 이제 그 난이도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을 이제 아무도 흉내낼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새로 개척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중심지 상하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마철루와 멋진 석조 건물. 100년이 넘은 옛 거리가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다. 중국에서 전기차는 녹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거리엔 전기차가 넘쳐난다. 업체도 많고 차종도 다양하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 굴기 실현을 위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한 결과물이다. 2023년 상반기 중국에서 출고된 차량 10대 중 3대는 전기차. 나라에서 전기차 산업에 힘을 싣다 보니 충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开得比较舒服，比油车好。一个是轻巧，一个加速快，一个保养费用低。然后呢，就是费用也少，就这些。3公里里面肯定能找到一个。 중국 현지에선 테슬라 슈퍼차저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테슬라의 아시아 생산 거점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모델 Y와 모델 3를 만드는데 생산 능력은 연간 100만 대 규모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세계 최대 공장이다. 테슬라 로고, 선명한 테슬라 로고가 보이시죠? 저는 지금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 전 세계 테슬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그만큼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델 Y에는 LFP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CATL에서 생산한 제품인데요. 테슬라 모델 Y, 과연 국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외국 회사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국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테슬라가
전기차 점유율 1위일 것 같지만 중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테슬라가 아닌 중국 토종기업 BYD. 중국 내수 실적에 힘입어 BYD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실적에서도 단연 선두다. 이어 상하이 자동차가 3위, 지리 자동차가 5위를 달리고 있다. BYD 승용차는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아 현지 매장을 찾았다. 평일인데도 구경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네, 저는 지금 상하이에 있는 BYD 매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내린 차가 바로 송이라는 차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도 상당히 세련이 되었고, 그리고 마감 품질도 흠잡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시승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이 차가 금액이 한 3천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한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정말 직결감 있게 딱 봤을 때 이 버튼은 이 뭐겠다. 이 터치를 하면은 이 자리에는 이게 있어야 되겠다. 중국인들의 선택지엔 혁신기업 테슬라도 있고 글로벌 브랜드가 생산한 내연기관 차들도 많은데 왜 가격이 그리 싸지도 않은 중국 업체가 생산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릴까? 电动汽车，就是这个吗？蛮好的。就是电车的话，它很环保，然后你在使用的过程中的话也很顺滑，然后驾驶的话跟油车是一样的，还有就是非常的节省。 BYD는 원래 배터리 회사로 출발해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다. 그래서 판매 직원은 자신 있게 자사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강조한다. 性能比亚迪的刀片电池用的是磷酸铁锂的那个就是工艺，它的性能呢就是续航里程更加长，基本上就是可以达到700公里左右。这是它的一个核心的一个电池的核心卖点。它就是刚才我讲的那个磷酸铁锂一个功能，因为它是最大的卖点就是它不易燃烧，它不会起火，所以我们经过几万道针刺的一个实验，它也实验下来证明它不会燃烧，不会起火，所以它更安全，更高效。 블레이드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난 건 맞지만 1회 충전으로 700km를 간다는 말은 나라마다 측정 기준이 다른 점을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측정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기로 유명한데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 모델의 중국 주행거리는 660km지만 한국 환경부가 인증한 주행거리는 487km로 중국보다 26%나 짧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리튬 인산철 양극재가 들어간 BYD 브레이드 배터리는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못지않은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는 해외 시장에서도 야금야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판매하는 여러 전기 승용차에는 이미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됐고 중국산 전기버스는 지난 2018년부터 수입돼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국산과 중국산 전기버스를 함께 운행 중인 서울의 한 버스 회사를 찾았다. 3년간 중국산 전기버스를 사용해보니 국산 전기버스보다 배터리 용량이 훨씬 커 주행 거리가 길고 애프터 서비스도 신속하다며 만족도가 높았다. 모든 면에서 편하죠. 뭐 기어넣을 일도 없고 뭐 내연기관보다는 소리도 잡음도 없고 일단은 엔진이 없으니까 소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힘도 좋고 일단은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뭐 그전 내연기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하죠. 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산보다 출입문이 넓어 승객이 타고 내리기 편하고 지붕 탈출구와 자동 소화 장치 등 안전 장치도 잘 갖추고 있다. 오송 지하도 참사처럼 도로가 침수되는 위급 상황이 생기면 버스 지붕을 통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다. 해외 언론에서도 연일 차이나 배터리가 전 세계를 호령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무기로 한국과 대적할 중국.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차이나 배터리의 숨은 저력은 무엇일까? 중국 배터리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과 기술 개발의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선 중국이 왜 에너지 밀도가 낮은, 그래서 버리는 카드였던 LFP 배터리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삼원계는 한국, 인산철은 중국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건 기술일 뿐이지 누구의 것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거의 원천 특허는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인산철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로열티가 너무 세서 그걸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중국은 걔네들도 수출은 못했어요. 내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특허가 그렇게 지금 정립이 돼 있었어요. 중국 내수는 괜찮은 거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인산철을 조금 더 집중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의 장점은 어쨌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격이잖아요. 그걸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게 인산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LFP 리튬 인산철 저희가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이게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저희들은. 왜냐면 삼원계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얘네 용량이 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특허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못한 게 안 한 거죠. 왜냐면 워낙 얘네 삼원계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 2차 전지는 일본과 한국이 지금 거의 대부분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후발 주자로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하는 그런 삼원계를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오래 여기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지만 자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가서 시장을 선점하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방법들은 새로운 거, 기존에 못했던 거, 안 한 것들, 그 중에 뭔가인지 고민해 봤을 것이고 분명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게 이제 그 리튬 인산철이라는 다른 모두 포기했던 그 소재죠. 왜 중국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버리는 카드였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였다는 것. 그렇다면 중국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 그 해답은 중국 업체가 개발한 셀2팩 기술에 있다.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모아서 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산철의 특성이 약간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안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화재가 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전지다 보니까 팩을 만들 때 그 안에 실제 팩을 들여다보시면 약간 비율은 다를 수 있는데 실제 배터리가 들어간 공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전장치 혹은 얘네들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이 이제 그 제어하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걷어내고 이제 셀을 더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안전한 전지를 이용해서 안전장치를 걷어내고 셀을 밀도 있게 만드는데, 그런데 안전성은 동일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배터리 판매량 1위 CATL이 개발한 기린 배터리, 그리고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 1위 BYD가 만든 블레이드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며 중국 업체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배터리는 모두 셀2팩 기술을 적용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CTP 셀2팩에 이어 CTC 셀2 셰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셀2 셰시는 배터리 셀을 자동차의 뼈대, 즉 셰시에다 직접 결합하는 기술로 이렇게 하면 전기차 모터와 각종 부품을 통합하고 동력 분배를 최적화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 중국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의 태생적인 한계를 배터리 용량을 추가하는 공간 기술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발 주자로서 이 똑같은 거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방식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래서 찾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증가시키는 방법이.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재를 바꿔야지만, 소재를 NCM에서 N을 6두들에서 811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만 용량이 커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완전히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소재는 똑같지만 중간에 넣는 인액티브한 쓰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빼고 거기에 더 집어넣어서
용량을 키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되게 저는 참신했습니다. 지금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중국의 참신한 발상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보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역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하이니켈 NCM 배터리에다 셀투팩을 적용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지만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기술 차이가 하루아침에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시제품을 양산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테스트 기간을 5년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 거고요. 뭐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기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당연히 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중국에서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숫자와 그들의 수준이다. BYD 코리아가 밝힌 공식 자료를 보면 전 세계 BYD 직원은 무려 60만 명, 이 중 연구원 숫자만 9만 명에 이른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선망적인 직업이 되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공대를 가서 공대에서 회사를 가면 굉장히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화대, 북경대 이 친구들이 공대를 가서 그런 친구들이 다시 또 이런 전지회사 또는 화해 같은 통신회사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가장 그 부분이 거기입니다. 중국의 경영 기술도 좋고 다 좋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 저희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체 사이즈 자체가 그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친구들이 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다 이쪽 전지, 통신 쪽 다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K배터리가 2차 전지의 승자가 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더 있다. 배터리는 양극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극을 잘 받아주는 음극 또한 중요한데 양극재 기술은 분명 우리가 앞서 있지만 음극재는 중국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음극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양극재는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분리막 원단이나 전해액도 좀 있는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한 개 기업만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음극재로 쓰이는 게 이제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인조가 더 싸잖아요. 다이아몬드 보면은 천연 다이아몬드 비해 인조 다이아몬드가 싸야 되는데 흑연은 좀 다릅니다. 천연 흑연이 더 싸고 인조 흑연이 더 비싸요. 이걸 가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연 흑연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조 흑연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 모든 것의 원료를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산처럼 있는 흑연을 갖다가 정제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전략 산업으로 떠올랐다. 2025년이면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음극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왜 중국 대비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중국이 이런 산업 특구를 갖다가 마련하면은 전기세를 얼마에 하는가 그 수격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약 킬로와트당 한 40원 정도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전력이 킬로와트당 177원입니다.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소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저희 여기 있는 우리 전지업체들이 굉장히 음극재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을 것이거든요. 음극재는 충분한 지원만 있다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데다 관련 연구도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음극재는 이제 뭐 흑연을 하든 실리콘을 하든 이제 단일 물질을 쓰는 그런 형태여 갖고 기술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전기료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음극재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썼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 K배터리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우리가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가진 분야가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인데 양극재만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은 거의 한계에 왔다는 사실이다. 근데 지금 니켈을 갖다가 94%까지 제가 섞은 양극재가 상용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니켈 함량 높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뭐 니켈 함량만 높인다고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 성능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미드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성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니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 용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94% 이상이 되면 용량의 증가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더 이상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들은 많이 이제 안 하는 것 같고요. 양극재를 통한 성능 향상이 어렵다면 이제 어떤 기술을 더 개발해야 하는 걸까? 선 없는 세상을 열어 노벨상까지 수상한 리튬이온 전지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까? 생각의 틀을 깨면 예를 들면 그 음극에다가 실리콘을 우리가 잘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더 개발하거나 양극 같은 경우에 요즘 뭐 망간 리치로 표현하는 과거에 뭐 리튬 리치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소재들이 개발되거나 약간 지금과는 다른 개념의 소재가 또 개발이 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하이니켈로 아주 고용량 하이니켈이 된다 하더라도 열적 안정성에서 불안한 부분을 나머지 뭐 모듈 기술, 팩 기술 또는 BMS 소프트웨어 기술 등에서 복합적으로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트레이드오프 되는 열적 안정성 부분을 배터리 소재 양극재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셀에서 그 다음은 모듈이나 팩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발전이 어느 정도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은 자, 이 부분 이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지금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LFP 대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또 진일보해서 격차를 또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튬이온 전지의 발전 속도가 더뎌지면서 4세대 배터리가 개발되면 리튬이온 전지는 빠른 속도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과연 설득력 있는 주장일까? 꿈의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는 영어로 쓰면 쉽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말 그대로 액체로 쓰던 전해 액을 전부 고체로 바꾼 전지다. 전해 액을 고체로 바꾸면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열 제어 관련 부품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활물질을 더 채워 넣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전고체 전지에서 고체 전지를 바꾸면 산화물 고체 전지 같은 경우는 5.0V 이상까지 또 구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5V, 3.7V, 5V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고체 전지에서는 5V 이상의 어떤 전압을 낼 수 있는 그런 전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용량이 또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전고체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요타는 이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를 실용화하고 양산까지 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10분 충전에 1200km를 갈 수 있는 성능으로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것. 하지만 아직 차량 가격은 발표하지 않았다. 생산시설 구축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배터리 업계에선 기술 개발이 곧 대량 생산과 상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분간 배터리 시장은 리튬이온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해결 못한 수명 문제, 가장 결정적인 코스트, 가격 문제 이런 많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산적해 있고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미드니켈에 있다가 갑자기 하이니켈이 순식간에 세상이 한꺼번에 바뀌었듯이 그런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전고체로 싹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분명히 일정 부분 전고체가 상용화되더라도 그게 한순간에 다 시장을 바꾸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꾸준히 개발 중이고 언젠가는 시장에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리튬이온 전지가 주도하고 있다. 기존 배터리보다 성능이 월등하거나 가격이 싸야만 시장을 흔들 수 있는데 리튬이온 전지도 아직은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단기간에 국가 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할까?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전기차 산업이 왜 주목받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우리가 배터리 시장이 큰 이유는 배터리 전기차가 싸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역할론으로서의 배터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현재처럼 광산에서 막 캐다가 하는 거는 언젠가는 안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납축전지의 납은 98% 이상 99%가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50년 이후에 리튬이온 전지가 이제 교체 수요만 있게 된다면 전 세계 각국에서 광산 자원으로부터의 배터리 원료 만드니까 배터리 양재 만드는 거를 제한하게 될 겁니다. 핵심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탄소 줄이기. 앞으로 녹색 경영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2차 전지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차 전지 생산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환경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을 다 정제해서 기준치 이하의 규정에 맞게 내보내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요. 오염물질을 다시 분해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물질로 회수해서 무한 재활용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제로 2차 전지의 소재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가장 핵심 되는 기술이고 또 그 부분이 환경 규제에 맞게끔 하는 데 가장 큰 경쟁력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산업단지가 그때 말씀드리지만은 알리백, CF100 얼마나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단지를 찾아서 기업이 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앞으로 지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고 크게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앞서서 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왔을 때 훨씬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써야 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의 주목, 이로 인해 시작된 자원 확보 전쟁.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과열로 인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핵심 자원 확보와 정제 재련 과정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허점은 있다. 미국은 현재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경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원이 존재하는 위치는 중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미 쪽이나 호주, 그다음에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고 또 다른 나라들, 코발트는 좀 절대적으로 콩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거를 가져와서 정제, 재련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요 선진국에서 못한 이유가 이거를 얘네들을 정제 재련할 때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고 대부분 산처리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환경적으로 별로 친하지 않은 공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걸 자기 땅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요소수 사태든 뭐 그 수출 규제든 이런 거 겪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세계적인 분업화가 돼서 중국과 사서 쓰면 되지 그랬는데 이제 요소수 사태 한번 겪어보고 수출 규제 겪어보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본에서 개발됐고 예전에 일본은 오랫동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름잡았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 당시에 세계는 2차 전지 분야를 리딩하던 업체는 일본의
소니, 산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일본을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얘기하면서 어려울 거야. 왜? 우리는 축구로 치면 동네 조기축구회고 일본의 소니 산유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애들이야. 우리는 못 이길 거야. 라고 자주 섞인 실망도 하면서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면 언젠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실제 우리 연구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나누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25년 전에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저 아이가 훗날 어른으로 성장해 자동차를 사는 날이 오면 그때까지도 내연기관 차량이 존재할까? 아이가 어른이 되는 20년 뒤 한국, 중국, 일본이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벌이고 있는 한중일 배터리 전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